2008년 1월 21일 밤 간결에는 불사리 같은 31명의 무장공비를 또다시 서울에 침투시켜 시내 버스를 파괴하고 다수의 시민을 살해해 우리 31명의 임무는 저 박정희 라이 될 임무 어머, 그 영상. 난리 났었죠. 어머. 이게 114부대. 맞아. 저런 영상 많이 봤지. 김일성이 만든 정말 상위의 1% 부대. 근데 그 특수부대의 목적이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이었다. 청와대 300m 앞까지. 야, 대박이다. 300m 앞. 근데 이거 더욱 놀라운 거. 개성에서 출발해서 단 5일 만에 왔습니다. 북방 한계선 뚫고 남방 한계선 뚫고 겨울이잖아요. 네. 임진강이 얼었어요. 얼은 임진강을 도강을 한 다음에 낮에는 걸리기 때문에 낮에는 가만히 숨어 있고 밤에는 이동을 했는데 무덤을 또 팠대요. 무덤을 파가지고 시신 옆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해가 지면은 또 이동을 하고 청와대 코앞까지 침투하는 그 5일 동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본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나무꾼 사형제와 마주칩니다. 이곳은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 선봉산 무장간첩이 처음으로 우리 국민과 접촉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 용감한 형제들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국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이 군경에 못지않게 반공의식으로 혼연일체가 돼 있다는 사안 증거인 것입니다. 어이구. 사실은 북한 암살조가 침투를 하는 동선에 딱 우씨 사형제가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칙은 이들이 처음에는 죽여라 라고 무조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장을 중심으로 투표를 했었대요. 죽일까 말까. 그런데 죽이지 말자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라고. 31명 중에. 그래서 이들이 포섭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마음을 돌리지 않게. 딱 보니까 생활고가 있을 것 같고 행색도 남다르니까 적당히 일제시계 풀어주고 입당 원서 받고 도지사 시켜준다고 하면 다 넘어올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일제시계는 받고 간첩 신고를 했는데 똑똑하다. 이거 양득이네. 두 개 다 얻었네.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라고 진술했던 부탄선언의 주인공 김신조 사건의 김신조 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1명의 임무는 저 박정희 라이 될 임무 감사합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신고는 되는데 이제 남쪽으로 간다. 비상 그랬는데 우리 쪽에서는 우리 군인 쪽에서는 1시간에 한 8km, 8km 달린다, 10km 달린다 판단했거든. 근데 우리가 완전 1시간 12km 달렸거든. 빠져난 다음에 차단하고 빠져난 차단 놓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까지. 선을 그렇게. 군복을 입은 상태로 이 300m 앞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일반 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오셨습니까? 그 비봉의 그 사모바이 거기 거리에서 거기까지는 비합법 군복 입고 왔죠. 네. 군복을 벗어가지고 그 굴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배낭에 일제 사복을 가져나고 일제 롱관 신고 내가 위에 그 독거리 그거 입었어 살죠. 그거 입고 바바리 코드를 입은 거. 이게 여름에 오면 그 총기 감추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얇게 입으니까. 겨울엔 여름에는 안 되죠. 그러네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릴 수 있어야 무기를 하고 사복을 입고 청와대 앞까지 간다. 네. 그때 저 방첩부대 흉내를 내신 건가요? 네. 방첩부대 흉내요? 사복 입고 나 방첩부대다. 그래서 설사 무기가 보여도 야, 나 방첩부대야. 그게 되는 못 들었어? 천연덕스럽게 방첩부대 행세를 하고 청와대 300m 앞까지 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어떤 남자와 이 31명의 공비가 맞닥뜨립니다.
선생님 여기가 자문고개인데 김신조라는 사람에게는 여기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소죠. 야, 그렇죠. 그래서 안에 완전 무장하고 위에다 바바리 코드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자문고개를 넘는 거죠. 청와대에 들어가는 길은 그때 당시 이 길밖에 없었어요. 청와대 여기 되게 가깝잖아요, 바로. 예, 예. 여기서 그때 경찰들이랑 맞닥뜨렸나요? 바로 이게 종로경찰서 관할인데 아, 저 아직 검문소가 있네. 예, 예. 이 검문소입니다, 옛날에. 아, 그때도 이 검문소였어요? 예, 예. 이 검문소였어요. 이 검문소에 순경이 이제 두 명이 있었죠. 예. 그래서 검문할 때 여기. 그래가 이제 어디냐 하더라고. 네. 어디 갔다 오느냐. 지금 저기 나타나 그 작전에 갔다 온다. 그랬죠. 당신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종로 경찰서 사람들은 검문하는 곳이다. 그러더라고. 그 우리는 지금의 씨앗이 방첩대다. 아, 방첩부대다라고 씨앗이 위장을 방첩대다. 불러댔구나. 예. 그 저기 나타나 그 작전에 갔다 온다. 아, 그러니까 우리 그때 부대가 여기 있었거든요. 청동 이쪽에 있었어요. 방첩부대가? 방첩부대 거기 있었어요. 그 우리 이제 부대를 가는 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경, 그러니까 이제 통과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건물을 통과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검문소에서. 우리를 보내고 나 보니까 이상하거든. 별로 이상한 사람들 집 내려가 청와대에서 간다. 보고받고 이제 이분이 온 곳이가 집차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집차한 데가? 그때 종로서 관할의 최규식 서장입니다. 최규식 서장을 바로 지금 저분을 만난 거예요. 저 동상에 있는 분이 예, 최규식 예, 서장이니까. 예. 지금 그럼 집차에서 그때 딱 내린 분이 최규식 서장님, 그때 서장이었던 거죠? 서장님이시죠. 내려서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보고 이제 어디냐. 그래서 씨앗이 방첩대다. 예. 그리고 저기는 작전 갔다 온다. 이렇게 됐죠. 근데 총조장 김종훈이가 앞에 섰거든요. 총조장이? 김종훈이가 예. 앞에 서고 그때 무기를 다 위장하는 바바리 코드 입었거든. 예. 그 보니까 이제 이 오반에 뭘 있냐. 최규식 경찰서장이? 그죠. 딱 제끼니까 이게 기관단총 있고 무기가 있거든. 예. 무기 위장한 거니까. 그렇죠. 그 총조장 거기서 그냥 갈린 거야. 제일 앞에 있었던 총조장 총조장이 김종훈이죠. 최규식 서장을 그냥 바로 서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예. 순경은 또 한 분이 거기서 이제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총조장 앞에 서고 31명이가 청와대를 향해서 강하는 거예요. 예. 청와대 가서 계속 달려 들어가죠. 달려 들어가는데 이 청운중학교 지나 경부고등학교 거기 갔는데 청와대 들어가는 길에 하고 종합통세 가는 길 갈라진 길이 있어요. 거기서 군인들이 이제 우리 군인들이 거기서 조우된 거죠. 조우돼서 거기서 교전 붙은 거죠. 비극이 이제 끝이 아닙니다. 교전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규식 종로 경찰서장은 순직을 하시고 경찰 한 분도 순직을 하시고 뭐 이 상대편 암살 부대원도 이제 4명이 이제 교전 끝에 사망을 했는데 그때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언덕으로 올라와요. 지원 부대다. 그래서 이 암살 부대원들은 당연히 지원 부대로 착각을 한 거죠. 일단 밤이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만 보이고 차 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건 지원 부대다. 그래서 그 버스를 상대로 해서 총을 발사하고 던집니다. 수류탄까지. 근데 그 지원 병력이 아니라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 1813번 버스였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 7명이 사망을 해요. 그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직장 끝나고 야근 마치고 돌아오던 우리 국민 그리고 또 곧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의 부인 그리고 학교 마치고 돌아오던 학생 이렇게 7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청와대 못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깨진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못 죽이니까 실패니까 살아가야 되겠다. 다 이제 후퇴를 하는 거네요. 퇴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김신조 루트가 산책로인데 그래도 험했거든요. 근데 김신조 선생님은 막 산 타셨어요. 저기가 이제 개방된 지 얼마 안 됐죠? 예. 대단하십니다. 야, 선생님 그러면은 요 길이 어떤 루트였어요? 여기가 이제 북한으로 이게 이제 북악산, 청와대 북악산인데 북악산 능선이거든요. 예. 여기가 이북으로 들어가는 복귀로. 아, 이게 복귀로 능선이에요. 선생님 그럼 여기 이 산을 벗어나면
어디를 통해서 북한으로 갈 생각이셨어요? 도주할 때는 서로 뭉쳐서 가게 되면 노출되거든요. 노출되지. 그러니까 각각 알아서 이제 복귀하라. 네. 이렇게 이제 지령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해가지고 이제 수유리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겠고. 수유리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거쳐서 네. 북한으로 복귀하려고 했었군요. 네. 이렇게 복귀로가 한 몇 개가 있었어요. 백업 플랜까지 다 있었구나. 네. 아니 그 지금 김신조 선생님이랑 김신조 루트를 걸으니까 기분이 좀 너무 이상해. 대 앞에 김신조가 있고 하니까 지금 세월에 가니까 웃는 거죠. 예. 그때 가면 웃겠어요? 웃는 게 아니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그런 상태인데. 요 갈림길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 예. 여기서 길 잘못 들어서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선생님 사건 이후에 네. 정말로 한동안 42년 동안 출입이 통제됐다가 네. 2010년에 42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었거든요. 이거 오픈 개방이 됐죠. 여기가 그래서 사실은 서울 속의 DMZ라고 불린다고 그래요. 예. 여기에 저주받은 살인마들의 최후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일성 괴수의 졸개가 돼서 자유대간의 주요 인물과 시설을 공격 파괴할 목적으로 휴전선을 넘어왔던 괴한들의 시체가 여기 이렇게 나닥빠져 있습니다. 생포된 무장간첩 김신조가 죽은 일당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야, 여기 호경암이라고 써 있네. 예. 호경암에.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동료들이 다 이제 막 교전하고 있었을 텐데 요 바위 위에서 김 선생님은 딱 어느 위치에서 자리 잡고 계셨어요? 나요? 예. 나는 여기를 안 왔어요. 여기 김신조 루트인데요? 루트는 김신조 루트로 만들었는데 혼자 살았으니까 예. 복귀로가 김신조 루트로 만들었죠. 그럼 교전 때도 여기 없었어요? 예, 교전 때도 없어요. 같이 가면 죽거든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예, 같이 가면 죽으니까. 김신조 루트에 김신조가 없어. 예, 우리 동네에서 대련에 빠졌지. 혼자서? 예, 혼자 빠져가지고 인왕산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김신조 선생님이 없었다니까 그때 어느 루트로 북한을 향하고 있었는지 그 장소 혹시 갈 수 있나요 지금? 예, 그 장소에 이제 가야 됩니다. 가보시죠. 다시 세검전까지 갑니다. 이야. 여긴가요? 이거 바로 이수점이에요. 여기에서 숨으신 거예요? 예, 여기. 바위가 있었나요? 예, 여기 내 마지막 숨었던 데 여기입니다. 이쪽에는 군인들이 이제 밤에 깜깜할 텐데 그때 숨어 있는 거 모르죠. 바로 이 하천 건너편에 지금 바위돌이 큰 게 있었어요. 그 바위돌이 그냥 짬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하천 건너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군인이 있는 건 안 보이니까 밤에니까 손누가 그래서 내가 안 올라가고 도로 이제 빠져서 저기 다시 숨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적발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어 있는데 사람 안 보는데 후라시 뿌리가 바짝 들어오더라고요. 손 들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살고 싶다는 생애책이니까 수류탄 자폭할 거 땅에다 놓고 그리고 손 들고 나갔죠. 투항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투항이죠. 그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심정이 살고 싶다는 그 생각이 애착밖에 없었어요. 살아야겠다는 애착. 내가 그때 당시에는 두고는 부모 형제 생각도 없고 그때는 뭐 김일성 시대니까 김일성 생각도 안 하고 혁명하는 그런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나는 누구냐. 내가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살고 싶고 손 들고 나온 거죠. 네. 살아야겠다는 애착이. 살아야 되겠다 그 애착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손 들고 나라니까 손 들고 나간 거죠 그때. 그 역사적인 김신조의 투항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군요. 네,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암살 부대는 김신조 1인 빼고 전부 사살, 우리 군 역시 23명 전사, 민간인은 7명이 무고하게 희생됐습니다. 남북한 역사에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김신조라는 젊은 청년의 인생에도 엄청난 회한으로 남는 사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신 분들, 부산당하신 분들 많은데 요즘 말씀한 것처럼 기관에 잡혀갔을 거냐, 잡혀간 게 손들고 나왔습니다. 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것이 네가 가져가는 화력이 어디 있냐. 이 수류탄 한 발밖에 없는데 잡아갔는데 어디 있냐. 인왕산에 있다 그랬거든.
그 같이 간 사람들을 가지고 왔어요. 가서 수사관들이 보니까 핏비기가 38 장탄인데 장탄은 그냥 그대로 있고 총신 하얀 냄새 안 나거든. 그리고 떼떼건총 8발 장탄인데 총신 냄새 나는 장탄 8발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봤을 때 무기 2종, 실탄 350발, 술탄 14발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가져가서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그럼 사용을 안 했느냐 하는 게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이려고 왔지. 나는 남조선 인민들이나 군인 죽이려고 온 게 아니다. 그렇죠. 31명의 북한 암살 부대, 목적은 박정희 암살이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이 사건에 연루된 무고한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남북 분단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일행들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신 그 분들에게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그래서 역사의 비극이니까 나도 한 부분에 지금 이렇게 안고 가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했어요. 도대체 전두환 씨를 노렸던 그 집단 누굽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미얀마, 버마에서 힌트를 얻었을 겁니다. 바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었습니다. 주석이요? 이 둘 사이가 좀 안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싫어했습니까? 원래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 싫어하잖아요. 이 김일성이 전두환을 아마 남한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싫어했을 거예요. 7월 6일 오후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전두환 대통령 내외부는 필리핀에 도착한 전두환 그에게 닥칠 운명은 필리핀 순방 이튿날이죠. 원래는 그날 그 전두환 대통령하고 필리핀 대통령이 같이 만찬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네.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 긴급 보고를 받습니다. 전두환을 필리핀에서 암살한다는 첩보를 받았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패로 끝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로 또 가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오기로 한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진짜 집요하게 달라붙어 다니네. 진짜 멀리까지. 전두환 대통령은 8월 16일 오전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4개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등 5개국을 공식 순방하기 위해 장도에 올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순방 예정이 없던 타국입니다.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의문의 일본인 관광객 하나가 도착을 합니다. 1982년 8월 4일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샤에 있는 국제공항에 일본에서 출발해서 유럽의 한 나라를 거쳐서 착륙한 비행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인 남성 2명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다른 관광객들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입국장 앞에 피켓을 들고 마중 나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말단 외교관은 두 일본인에게 바로 여권을 보여달라고 해요. 근데 여권을 보고 나서 확인을 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권이 깨끗했어요. 잊을 수가 있나? 이 외교관은 그걸 보고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출입국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들어온 게 온데간데 사라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안 찍어줄 수가 있지? 바로 이 사람들은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들이에요. 당시에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력이 강했던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어요. 맞아요. 거기에 현지 콩고에 있는 북한 외교관이 어떻게 해서 도장을 찍지 않게끔 조치를 했다라는 거고 이제는 직접 사람을 보내서 죽여야겠다. 오늘 전두환을 이렇게 결심한 거죠. 자,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 이 공작원들을 마중 나갔던 북한의
말단 외교관을 오늘 휴민트로 모셨습니다. 태영호 의원 전에 외교관의 망명 아마 그 최초 아니었을까요? 뭐 김정일 말이 처음으로 조국을 배반한 외교관. 와, 저도 너무 신기하고 아니 저도 너무 궁금한 게 진짜로 이 전두환 전 대통령 그 암살 이 계획에 투입이 됐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유공화국,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바꿨는데 거기 이제 3등 서기관 했었는데 갑자기 불려 나가서 그래서 뭐 조국 통일을 위한 대업에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됐으니 하겠느냐.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작전에 투입이 된 거죠. 저한테는 임무를 안 내주고 그때 과제만 주는 거예요. 네. 그때 당일 과제만 주는 건데 공항에 가서 두 사람을 데려오되 여권에 그 사람이 여기 자유공화국에 들어왔다는 게 찍히면 안 된다. 아니 어떻게 도장이 안 찍히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돈이면 다 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 돈이면 되는. 국정경비 책임자가 잘 아는 사람이라 친구가 오는데 사실 불법적으로 오는 거다. 그래서 그냥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당신이 위험을 무릅써야 되니까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 얼마면 되겠냐. 그래서 뭐 돈을 마음대로 쓰라 그랬으니까 저는 그때 달러가 그렇게 많은 줄 처음 봤어요. 뭉치로 한 30만 불 정도. 당시에 달러 힘이라면 어마어마한. 도장 안 찍히는 대신 3억을. 양심이 있어서 1,000불만 뽑아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냥 콩고 그 당시 뭐 한 달 월급 얼마였겠어요? 막 국정경비대 대장이 그때 한 캡틴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한 300불, 250불, 300불. 아니 그러면 암살을 계획한 목적지가 어디였던 거예요? 목적지가 좀 의외예요. 바로 가봉이었습니다. 가봉.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일단은 케냐, 그리고 나이지리아, 그리고 가봉, 그리고 아프리카 세네갈인데 이 세 번째 목적지 가봉이 바로 그들의 거사의 타깃 목적지였다는 거죠. 아프리카 4개국 중에 왜 하필 이 세 번째 가봉을 택했는지가 저도 좀 궁금해요. 케냐는 북한 대사관이 없고 외교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나이제리아인데 나이제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나이제리아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가봉은 요게 남과 북과 똑같이 수교하면서 약간 북한 쪽에 기울여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북한으로서는 남북한 관계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친북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친북적인 국가들에 가면 아무래도 좀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좀 봐줄 거라는 여러 가지 작전상 계획을 짜서 가봉이라는 나라를 선택을 합니다. 1982년 8월 22일 전두환 암살 작전 D-Day 그날 오전 10시에 전두환 대통령은 가봉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날 뭔가 순방이 삐그덕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 전두환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취소한다고 하면서 극대노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거는 북한의 나라 이 강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딱 비행기에서 내릴 때 보통은 타국의 대통령이 도착하면 공항에서 그 나라 국가를 연주해 주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딱 내릴 때 동해물과 애국가가 나와야죠. 하는데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 북한 애국가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아침은 빛나라. 잘못 쓴 거지. 그러니까 딱 듣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특히 군 출신은요, 이거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아침 하다가 아이고 띡! 은금의 동해물과 하면 저는 에이 한국도 그냥 갈 텐데 무려 계속 틀어버렸구나. 1분간 어떡해. 북한 애국가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일정은 다 나왔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남북을 떠나서 사실은 굉장히 외교적 결례죠. 그리고 군부 독재 군인 출신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적국의 국가를 1분간 틀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죠. 그렇죠. 결례로 떠나서. 그래서 대노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이번 순방 취소하라 라고 노발대발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봉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겨우 이제 이 사건이 무마되게 됐습니다. 자,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과 봉고 대통령의 만찬 자리에서 암살을 하자라고 계획을 해서 여기까지 온 북한 공작조. 과연 가봉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9월 1일 오후 전두환 대통령은 아프리카 4개국과 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순방을 안전하게 끝나고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를 한 거네요. 그러면은 당시 공작조, 그러니까 박사님 포함해서 이 시점에 어디 있었나요? 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리브르빌 현지에 가봉 수도에 있었고요. 예. 다 이제 되는가 보다. 이제 고생 끝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무선 통신이 들어왔고. 무전이요? 무전이. 무전이 들어왔는데 딱 한마디가 작전 취소다. 직전에. 왜? 정말 전두환 전 대통령 정말 운이 정말 그 운이 뭐 좋다고 할까 그렇게.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공작을 해체합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 그 전날에 김정일이가 이거를 김일성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만든 건 김일성이 아닙니까? 김일성이는 전혀 몰랐고요. 아. 김정일이가 모든 계획을 짜고 82년도면 이제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입니다. 교수를 받았을 때. 뭐 당 가져가고, 가져가고, 안전 가져가고, 이제 외교도 80년도에 다 가져갔거든요. 김정일이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버지 몰래 큰 공을 세워서 아버지한테 정말 최종 도장을 찍으려 한 게 아닐까. 그런데 하려고 하다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루 전날에? 하루 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에 김일성한테 가봉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준비돼. 김일성이가 대노를. 그게 무슨 미친 소리냐. 내가 60년대부터 아프리카에 든 공이 얼마고 들인 돈이 얼마인데 그거를 왜 아프리카에서 하느냐. 그래서 한 방에 끝날 수 있지, 관계가. 취소하라. 김정일이 말씀으로 연락이 됐고 그날에 딱 한 번만 연락하게 됐을 때 그냥 모든 것은 취소다. 와, 이거 무전 안 닿았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북한 가봉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는 이 부자지간의 분열로 어긋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9,650km를 날아가 미얀마로 나가게 됩니다. 드디어. 이거는 진짜. 저희 현장에 있었던 분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까 일행은 서로의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83년입니다) 미얀마 국립묘지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러 간 전두환을 노린 테러. 이때 참배에 동행한 정관계 인사 17명이 희생했습니다. 이게 약간 82년도 그게 약간 쉬쉬하면 조금 돌았거든요. 외교에서. 근데 드디어 터졌구나. 전두환 대통령은 그냥 그대로 김포공항에 왔어요. 예. 사실 원래 일정대로면은 10시 30분에 그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미얀마 외무상이 5분을 늦어버려요. 근데 이 사실을 안 그 전두환 대통령이 화를 불같이 내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5분 늦을래. 나도 5분 늦을래. 라고 해서 5분 늦게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는 10시 30분에 성급하게 눌러가지고 실제로 아직 전두환 대통령 도착하기 전에 거기서 미리 기다리던 수행원들이 당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건 진범이 결국 잡히잖아요. 네. 그때 봤었 인물이요. 이 인물인데 강민철 씨.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자폭 후에 모든 걸 고백하고 그리고 거기서 2008년에 그 감옥에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했죠. 예. 고영한 박사님께서 그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았던 이야기를 오늘 이만갑에서
풀어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막 상황들이 막 일어나고 텔레비에서 막 얼굴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얼굴을 내가 본 사람이네. 아는 사람. 근데 사망했던 분들은 사진이 오래 공개가 안 됐어요. 잡힌 사람. 근데 그 잡힌 사람이 제가 82년도에 있던 그때 돌아다니던 일본 사람 행사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뒷좌석에 앉아있던 뒤에 저선 사람. 강민철 방금 봤던 강민철? 정말 충격적으로 받았던 거는 대박이다. 한국 와서 수사할 때 그 이야기를 다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82년 시도도 모르고 있었고 83년도 시도도 모르고 있었고 한국에서 그거를 91년도에 대한민국에 오셔서 그 이야기를 다 리마인드를 해가지고 조사를 할 때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 맞다.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결국은 오래 감옥소에 있다가 사망을 했는데 북한이 전두환 암살에 성공을 했어도 적화 통일이 이루어졌을 거라고는 혹은 그게 좀 더 뭐 용이해졌을 거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데 고현 박사님은 지금 이 일에 깊숙하게 당시에 무슨 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담을 하셨지만 어쨌든 가담을 하셨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전두환 사망. 예. 뭐 최종적으로는 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뭐 4.19도 거쳤고 5.18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민주주의적으로 성장해 왔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의식 수준도 굉장히 높거든요. 뭐 대통령 하나 없어지면 여기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아니 저거 하나만 없어지면 뭐가 될 것 같구나.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고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잘 알고는 있어요. 북한이. 근데 그 사람들이 내부 심리까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두환 암살이 성공했다 그래도 과연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고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전체를 만들었을까? 저는 절대로 아니다. 예. 1974년 대한민국 전역에 선출된 생방송.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시정 그러니까 이게 의미는 우리가 그동안 시정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다시 봐도 충격적인 게 아내가 사실은 총을 맞았는데 충격이 있었어, 이 안에. 어떻게 다시 저 준비한 연설문을 다시 읽어 내려갈 수 있었을지가 지금 보더라도 되게 놀랍네요. 여러분들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의 기본 원칙을 명백히 전명하고자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퍼스트 레이디였던 유경수 여사 왜 그분은 총을 맞아야 했을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유경수 여사가 이제 서거하신 곳이에요.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인데 당시에 29회 광복절 기념식이 예정돼 있었고 독립유공자들 참석하셨죠. 그리고 외교관 부부들도 많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취재진들, 각 신문사의 기자들, 방송국 기자들, 심지어 외신 기자들도 애곡하게 참석했던 정말로 규모가 큰 행사였어요. 그리고 9시에 택시 기사가 딱 내려서 딱 뒷문을 열어줘요.
딱 한 사례가 내리는데 복장이 괜찮습니까? 차림새 잘 차려입고 중철모 쓰고 뿔테 안경을 딱 쓰고 누가 봐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경호원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일본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대사관에서 왔다. 슬쩍 통과를 주어버린 겁니다. 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표를 달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딱 보니까 못한 사람이고 그다음 딱 와가지고 일본말 유창하게 하고 일본 대사관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약간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라고 빡빡하게 하지 그랬고. 않고 그러니까 그냥 초대장 같은 거 확인도 안 하고 비표도 없는데 그냥 광복절에 일본 대사관에서 왔다.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건 외투 속에 뭐가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뭐가 있었냐면 진짜 이게 말이 돼? 바로 389경 리볼버 권총이 이 일본인의 품속에 있었어요. 더군다나 언제든지 쏠 수 있게 공이치기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탄창에 실탄이 5발이나 장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옷 수색, 몸 수색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반증이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총구가 당시에 어디를 향했을까, 누구를 향했을까가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 일본인이 어디에 앉았는지 자리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단상에 섰을 때 딱 마주보고 있는 정면의 끝자석, 거기가 6.25가 권총을 장전한 채 앉아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됐어요. 친애하는 남북 동포 여러분, 남북 통일은 평화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하자마자 자기도 당황했는지 빼다가 팡! 오발 사고 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조절이 그래서 지금 기록 조국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니 그 첫 번째 총소리가 일반 총소리에 비해서 약했더니까 허벅지를 관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 효과가 났군요. 이 6.25도 자기도 당황한 거예요. 오발 사고로 지금 총알은 자기 허벅지를 관통한 상태에서 여기서 당황한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단삼 쪽으로 뛰어갑니다. 허벅지에 총 맞은 채로? 총상을 입은 채로. 그래서 그 이후에 공식 수사 상황 기록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실탄은 본인의 허벅지에 5발이 난 겁니다. 근데 또 한 발은 불발이래요. 불발이요? 불발탄도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총알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던 단상에 맞습니다. 오, 단상을 겨눴네. 예. 그리고 다른 한 발은 태극기에 맞았어요. 그리고 다른 한 발. 유경수 여사의 머리를 고양이도 머리통을 합니다. 5번째. 자, 이때 총을 맞은 유경수 여사는 결국 사망하게 됐습니다.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요. 용의자 유키오에 대한 이목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어떡하면 좋아. 전 국민이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응구가 나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이 사람이 지금 아, 저희가 서울 고등법원이요? 이날 판결 공판에서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와 진짜 당당하게. 이 여자인데 어린 당시 22살의 박근혜 대통령도 보이고 유키오 표정이 그러니까요. 턱을 당당하죠. 들고 난 죄 없다. 내 대의가 옳다라는 거예요. 난 대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러 왔고 그때 난 떳떳하고 이것이 민주화를 위한 일이고 혁명을 위한 길이다. 너무나 당당했던 거죠. 그래서 잡힌 다음에는 나는 떳떳해. 다 인정할 테니까 나 빨리 죽여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사형 판결을 받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형이 집행됩니다. 그 해.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사형을 당한 이는 6.25가 아니었습니다. 파.15 사건의 범인
민족의 대적 문세광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 그 이름 많이 들어봤죠. 이거 유키오라고 이제 불렀던 이 사람이 그냥 아예 일본인이 아니었던 거네요? 오사카에서 태어난 제일교포였어요. 이제 우리 이름은 문세광이고 이제 일본 이름은 난조 세이코라는 제일교포 2세인데 근데 그러면 이 문제 요시이 유키오는 누구냐? 애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또 유부녀예요. 근데 그럼 유부녀니까 남편이 있겠죠. 네. 그 남편 이름이 바로 요시 유키오였어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공범인 거죠, 여자친구가.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남편 신원 좀 내가 좀 보용 좀 하자. 그래가지고 위조 여권을 만들었다고 해요. 문세광은 국적이 남한이에요. 그렇죠. 국적입니다. 여권도 위조 여권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총은 또 어디서 났는지. 문세광은 오래전부터 이 범행을 준비해 왔었다. 그러니까 오사카 소재 파출소에서 훔친 총입니다, 이 총이. 범행이 일어나기 한 달 전 벤치로 오사카 소재 파출소 뒷문 자물쇠를 따요. 벤치로. 간땡이가 진짜. 따고 고무장갑을 껴요. 어머. 지문을 안 남기려고. 남기려고. 그다음에 총기가 보관돼 있는 사물함 있잖아요. 거기서 총 2정을 훔칩니다. 그리고 실탄 10발도 함께 훔쳐요. 그래서 총기 한 정은 본인의 집 천장 위에 숨겨놓고 다른 한 정의 총만 갖고 우리나라로 몰래 들어온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들고 오냐. 너무 깜짝이야. 말이 돼, 권총을 제대로 가져오는 게? 그러니까 또 비행기 타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탔는데 검색대 안 걸려요? 안 걸렸어요. 이때는 가능하지. 어떻게 했냐? 옛날 라디오 있잖아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요만한 거. 트랜지스터 라디오 겉에만 남겨두고 안에 있는 부품, 자석하며 전선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를 빈 껍데기 라디오 속에 숨겨서 짐에 넣어서 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물품을 검사할 때 엑스레이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가방을 열어서 육안으로 보는 시스템이었는데 검색대가 없었다고요? 엑스레이를 안 썼어요. 엑스레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라디오니까 통과를 시켰던 거죠. 굳이 까보진 않는 거지. 이렇게 들고 흔들어만 봤어도 봤으면. 그러게 똘록똘록. 23살이 혼자 할 수 있는 계기인가요, 이게? 이때 문세광의 배우로 지목이 된 세력이 있었습니다. 시크릿 코드, 조총련. 이만감에서도 많이 언급.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에 좀 끼어 있어요. 조총련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이게 정식 명칭이고 이걸 줄여가지고 조총련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냥 총련, 소렌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일본 내 이제 제1동포 단체가 2개가 있는데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조총련 소속은 국적이 조선이에요, 북한이고요. 민단 소속의 교민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인 거죠. 민단. 아니 그러면은 이 문세광도 조총련이었었나요?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민단 소속 청년이었어요. 1972년 그 7월 4일에 남북 간의 그 7.4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단과 조총련이 단합대회를 했어요. 단합대회를. 그럼 당연히 이제 민단 소속이었던 문세광도 갔겠죠. 단합대회를 한다니까. 이 김호령이라는 그 이 조총련 간부가 딱 본 거죠, 문세광. 저 친구 괜찮은 것 같아서 찝은 거예요, 김호령이라는 그 조총련 간부가.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도 있고 한데 우리 이념을 떠나가지고 조총련과 민단 떠나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친분을 유지하기 시작했대요. 서서히 세뇌를 하면서 조총련계로 끌어들였다라고 하죠. 이게 전형적인 북한이 사람을 포섭하는 방법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념을 떠나서 친하게 지내자. 이 말 북한 쪽 사람들이 얘기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문세광이 전형적으로 포섭 및 세뇌를 당한 케이스고 중요한 건 조총련이 문세광에게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지시했습니다. 이건 문세광도 본인이 직접 진술한 바에 따른 거예요. 당시 수사 결과를 보면 그 유명한 일본과 북한을 오가는 배 망경봉호에 문세광이 올라타서 북한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결정적으로 조총련이 스스로 펴낸 60년 활동 일지라는 조총련 결과 보고서 책이 있습니다. 당시에 문세광이 유경수 여사 저격한 사건의 수사를 조총련이 총력으로 방해한 걸 스스로 업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총련 스스로도 다 성토를 한 셈이죠.
자, 영부인 암살 사건 배우로 우리가 지금 문세강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문세강 사건의 또 다른 배우로 또 지목이 되고 있는 단체인데 상당한 자금력이나 또 지금 힘도 막강할 것 같고. 이거 나는 이 돈 어디서 나냐는 거죠. 자금요. 그러니까 그 조사를 보니까 이제 문세광도 조총련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얼마를 받았을까? 2번 받았는데 한 번 50만 엔, 두 번째는 80만 엔. 합이 130만 엔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봤을 때는 공이 하나 더 붙어가지고 1,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와. 북한 전문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은 1980년대 조총련 그 본부 자체만 가지고 있던 그 자산의 규모가 1조 원대였고 1조 원. 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조총련이 축적한 자산 규모가 무려 75조. 75조에 이르고 조총련이 북한을 향해서 1년에 보내는 금액이 몇천억 원에 달한다. 북한의 1년 그 예산 규모가 한 9조에서 10조? 9조 북한의 정도예요. 1년 총예산. 네,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조총련이 보내는 금액으로 충당을 합니다. 가만 있어. 그럼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캐시보다 조총련이 갖고 있는 캐시가 더 많겠네요? 근데 그 조총련이라는 게 조총련이 소유하고 있다는 돈이라는 거야? 아니면 조총련에 있는 그 자산 규모인 거죠. 부자들의 자산 규모. 뭐 이런 거예요. 조총련이 가지고 있는 뭐 회사, 은행, 건물, 빠찡코 뭐 등등 해가지고 자산 규모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조총련계가 자금원 있잖아요. 자금원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야쿠자들이고 이 야쿠자들의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빠찡코 사업. 네. 근데 이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조총련 이퀄 야쿠자냐? 네.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네. 재래교포들의 삶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60년대, 70년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예를 들면 일본에서 어디 취직을 하려면 이력서를 써야 되잖아요. 이력서 안에 반드시 국적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조선 또는 한국 이렇게 쓰면 취직 자체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어둠의 세계로 빠지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또 많았고 그런 배경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조총련이라는 곳은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 북한은 조총련을 어떻게 보면 한때는 ATM 마신이라고 현금 인출기잖아요. 예. 김정은이 조총련에 대한 애착, 집착도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아무튼 이건 뭔가 조총련은 김정은 정권에도 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본과의 외교 창구 역할도 사실은 조총련이 톡톡히 해내고 있고 그리고 북한이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말들을 이 조선 신보라든가 이런 조총련계 언론들을 통해서 할 때도 있거든요. 막 북한이 노골적으로 하기 어려운 말을 이제 조선 신보가 받아가지고 한국 정부나 이런 다른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비난하는 성명을 내거나 할 때 보통 사용되는 게 조선 신보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에게서 조총련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조총련이 어려울 때는 김정은이 또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조선학교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조총련들도 할 거 아니에요. 어렵다. 좀 조국이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니까 김정은이 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그 액수가 5천억 원이 넘어요. 그래요? 장학금으로 그러니까 장학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천억이 이 상황에서 조총련 쪽에서? 아니요. 조총련이 준 게 아니라 김정은이 조총련을 지원한다고. 조선학교 어려우니까 니네 이거 받고 지금 조총련이 사멸해 가고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선학교의 명맥을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어머니 고영이가 제일교포기 때문에 김정은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총련이라는 그 단체가 되게 특별한 단체인 것 같아요. 2000년도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이 역사적 현장에 있는 인물입니다. 김한정 의원님 박수로.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명박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은 어떻게 성사가 된 걸까요? 정상회담이 열리기 3개월 전 DJ의 비밀 특사가 이 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시아의 어떤 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3월입니다. 유럽 순방에 나선 김대중 대통령이 계시고요.
싱가포르? 갑자기 싱가포르? 이분. 현재 국정원장.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녀 썸 타는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 밀당을 이렇게 좀 많이 한 거 맞아요? 남녀도 밀당을 하는데 북한은 아예 의도적으로 밀당을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 뭘 갖고 밀당을 했냐면 정상회담의 상대가 누구냐. 무슨 말이냐면 북한은 우리 정상은 바지 수령 김영남이다. 우리 쪽 입장에서는 김영남이 웬 말이냐. 장난하냐.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야지. 근데 이걸 두고 처음에 이제 북한이 밀당을 하고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자, 그러면 김영남, 김정일 전부 만나자. 라고 제안했는데 북한에서는 또 답변을 안 해줘요. 급기야 송호경이 김정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상대 대화 파트너의 일정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걸 안 말해주면 우리 쪽에 문제가 뭐냐면 아니 그럼 우리는 의전은 어떻게 준비하냐. 일단 대통령 일정을 어떻게 짜냐. 그래서 그 박지원 장관이 따져 물었어요. 아니 우리는 그럼 정상회담 준비하란 거냐 말란 거냐. 그러니까 북한 송호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위대한 장군님의 일정은 나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김한중 의원님이 실제로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김정일의 일정은 진짜 전부 다 비공개였습니까? 시간이라든지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항상 직전에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최고 지도자의 북한의 그 경호 허위 문제 때문에 아주 체질화되어 있다.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도 안 만난 줄 것처럼 해가지고 선물처럼 이렇게 만나주는 이런 것도 좀 매번 있는 것 그래. 같아요. 그렇죠? 매번 그래 매번. 저는 궁금한 게 김정일 위원장이 올지 말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회담을 특사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이제 박지원 장관이 그 북측의 요구를 무조건 못 먹어도 고 단지 콜을 한 거예요. 그래? 우리도 안 해. 그러면 이건 깨졌을 거예요, 정상회담.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서 송호경을 만나거나 박지원한테 3가지를 주문을 했어요. 사전 접촉에서. 반드시 북한의 초청으로 우리가 간다는 걸 명시해라. 2번째로 가면은 김정일과 정상회담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라. 3번째로 답방 요구해라. 우리가 가면은 당신들도 온다는 조건에서 내가 가겠다. 대단하시다. 김대중 대통령 세게 나간 거예요, 사실. 대단하시다. 참으로서의 박쥐는 성사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만나야 그렇지, 결혼을 만나야 하려면 연애부터 해야 되잖아요. 연애를 하려면 우선 맞선을 보든지 데이트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깨질 수도 있는 속에서 실무하는 협상하는 분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항에 나올 줄 몰랐어요. 아 그럼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확정도 안 지어졌어요. 공항 트랩에 딱 내리는데 국방위원장이 출영했다. 보고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야 안도를 했습니다. 잘 될 것 같다. 어쨌든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트랙에서 내리자마자 뭐 이렇게 연설을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저기 김정일 국방위원장 출영을 예상을 못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도착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양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제가 왔습니다. 준비해 나간 거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다가오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냥 의장대 서열하고 자동차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원래 하려고 납치 아닙니까 이러면? 못 따라가는 거죠. 경호팀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게 파격이었어요. 아마도 어쩌면 안 나올 것을 예측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연설문을 준비해서 가신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압권은 우리 보안상
합의되지 않은 이벤트는 곤란합니다. 그게 아무리 북한의 김정일이고 역사상 첫 만남이더라도 우리 정상이 왜 예정되지 않은 저 사람의 차를 타고 가지? 경호실장도 아니 문책감이에요. 근데 지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지금이야 이게 일종의 관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할 때 한 차에 타서 평양 시민들에게 카퍼레이드를 해요. 이거는 이제 관례가 됐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저쪽 정상이 즉흥적으로 우리 차를 타라? 그러면은 그 안에 도청이 돼 있고 그 안에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해서 딴 데로 튀면 어떡해요? 근데 무려 이 차 동반 드라이브가 55분간이었어요. 55분간. 말은 못해도 김한정 의원 속이 타는 거야. 부수실장이.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차 안에서 55분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북에 오는데 대통령님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운데 여기까지 이거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쪼크를 날렸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취재진이 다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돌아온 속에서 영접 멘트로 무섭고 어려운 길을 용감하게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그럼 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차 안에 그래서 막 의혹 제기가 있었어요. 둘이서 그 안에서 뭔가 밀담을 한 거 아니냐. 다 궁금해하고 언론도 막 그런 취재를 원해서 여쭤봤어요. 한영 인파 서로 이거 하느라고 대화도 못했대요. 대화도 못했대요. 처음 만나서 옆자리에 타고 있는데 다정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네요. 예. 다만 뭐 신변 위협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신변을 걱정한 것은 도리어 북쪽이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만일 문제라도라고 사고가 나면 우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전 실무 접촉을 하잖아요. 제일 문제가 경원 총기 휴대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북에서 최고 존엄 앞에서 우리 상대방이 총을 휴대하고 경호원들이 들어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경호실 입장에서는 또 무장 해제는 왼주먹 가지고 무슨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지나고 가니까 아무 일 없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갔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보 태세나 국방 태세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러나 전례는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해프닝 내지는 이런 당혹스러운 장면들은 앞으로 손을 들으냐고 대화 시간이 없었네. 진짜네. 어쩌면 취소될지도 모르던 남북 정상회담은 어찌 되었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평화로운 분위기로 시작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말 베테랑의 초고수의 정치인인데 그 상대인 김정일 보십시오. 권모 술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런 쪽으로는 비상하거든요. 이 둘이 맞붙어가지고 치열한 소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다음날도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마주 딱 앉았을 때 카메라가 돌아갈 때는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뭐 식사는 잘했습니까? 카메라가 나가고 이제 본격 회담이 시작되는데 섭섭합니다. 어떻게 섭섭합니다. 어떻게 이 형사가 있는데 정상회담 역사적 상봉을 축하한다고 대한민국 국회하고 인공기를 같이 걸었는데 그거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남조선 검찰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기를 달고 지금 회담을 하고 있는데 이 성대한 걸 하는데 어떻게 남조선은 저럴 수가 있냐. 뒤통수 때렸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했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알아보겠다. 제가 그 분위기를 듣고 미리 생각해 놓았던 게 있어요. 뭐 이것 때문에 데뷔한 건 아니지만 그 전날 순환공항에 굉장한 환영 행사가 있었고 국제적으로 보도됐고 우리 대한민국 신문들도 전면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그거를 다 올려보내라고 했어요. 평양으로. 그래서 그 날짜 조간신문을 아침에 외교행랑에 실어가지고 판문점을 통해서 육로로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딱 회담장 요 밖에 이제 테이블에다가 그걸 다 한국 신문을 다 깔아놨어요. 보시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당시 몇몇 신문들은 아예 제목도 없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잡은 사진만 전면으로.
뭐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진을 모 신문에서 일면톱으로 그게 나온 걸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 신문을 같이 보면서 내 평생 신문에 제목도 없이 사진만 이렇게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남쪽에서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 이거 가지고 그런 생각도 이제 넌지시 비친 거죠. 김정일은 그러더니 옆에 이제 국방위원장 이제 부속실장 격인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 신문 좀 챙기라고. 마음 풀렸어. 아니 의외로 신문 하나에. 애기네. 우리 계속 우쭈쭈쭈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그것만 가지고 뭐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저는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이 정상회담의 고비 그런 아슬아슬한 고비들을 다 잘 넘어갔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문제가 된 게 또 뭐였냐면은 서명문에 누군가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서명 교체.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사인하고 북측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뭐 김정일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명목상 국가원수는 최고인민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이니까 김영남이 사인을 하겠다라고 이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사인을 해야 된다. 안 된다. 명목상 국가원수는 김영남 위원장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사인하겠다.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역시 전라도뿐이라서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이게 만 사실하면 정말 잘 받아치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김 위원장도 전라도 전주 김씨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여기에 내가 졌어 해가지고 사인했다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요? 와, 대박. 실제로 심지어는 뭐 아니 김 대통령께서는 개선 장군이 되시려고 그러십니까? 뭐 그렇게까지 너무 많이 요구한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김 대통령께서 나 이번에 개선 장군 좀 시켜주십시오. 다 우리 남북이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이제 넘어갔는데 그래서 북의 기본적인 방침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북쪽은 회담하고 사진 찍고 좋은 이야기하고 큰 멋있는 이야기만 해놓고 나머지는 당국 간 회담에서 하고 당국 간에 사인하라는 거였어요. 다운플레이를 하려고 예. 하고 해요. 그리고 아주 뜨거운 주제가 있었죠. 남북이 서로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김정일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도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평화롭게 20년, 30년. 그 후에 이제 서로 안심할 수 있을 때 그때쯤 통일하자는 얘기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남북 평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14일 북남 공동선언에 서명하셨습니다.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먼저 헤어지기가 아쉬운 듯 양측은 박지원 장관의 제의에 따라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힘차게 합창했습니다. 연상되죠, 여러분? 저렇게 껴안는 사진 전 세계에 정말 언론을 뜨겁게 달궈놨습니다. 시작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순환 방문, 깜짝 방문으로 시작했다면 마무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끌어안는 포용으로 마무리된 셈이죠. 2000년 정상회담을 하고 서울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는 남북 정상 공동선언은 매듭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만 닦아놓고 뒤에 오실 분들이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그래서 6.15 공동선언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 정신은. 우리를 위해서 평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북한과 관계를 좋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